차가운 보스턴의 겨울바람이 찰스강을 건너 버클리 음대 캠퍼스를 휘감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한국 전통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 저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보스턴의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버클리 음대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연습실에 불을 밝혔죠. 에밀리 로드먼, 19살의 평범한 피아니스트, 그게 그때의 저였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보스턴 외곽의 작은 마을,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아버지는 지역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피아노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수줍은 소녀에게 건반은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2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도박 빚을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의 흐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집도, 카페도, 그리고 제 피아노도. 어머니는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셨어요. 2개의 일자리를 구하셨고 저녁이면 재봉일도 하셨죠. 내 재능을 포기하게 할 순 없어. 어머니는 제 피아노 레슨비를 어떻게든 마련하셨어요. 월세방 좁은 거실에 놓인 중고 피아노는 우리의 유일한 사치였죠. 고등학교 시절 저는 맹목적으로 연습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 음악실에서 2시간을 연습하고 방과 후에도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쳤죠. 그 노력으로 전국 콩쿠르에서 우승도 했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음악 영재, 그런 제목이었죠. 버클리 음대는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죠. 넌 꿈이 있잖아. 에밀리,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버클리에서의 첫 학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처럼 독학으로 음악을 배운 학생은 거의 없었죠.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제 옆자리 학생은 줄리어드 예비학교 출신이었고 뒷자리 학생은 이미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카페로 달려갔어요. 6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면 이미 밤이었죠. 하지만 연습실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건반 위에서 저는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룸메이트 배정 발표가 났어요. 김유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학과 사무실 직원의 놀란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특별한 학생이라는 걸. 유나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쇼팽의 야상곡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죠.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꺼냈어요. 처음 보는 형태의 현악기였어요. 그리고 시작된 즉흥 연주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어요. 이게 한국의 신화위야. 정해진 악보 없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거지. 유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완벽한 연주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음악일까?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이력을 알게 됐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대금 연주자셨고 어머니는 한국의 인간문화재인 판소리 명창이셨죠. 유나 자신도 이미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실력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거만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연습할래? 유나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찰스강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저는 그저 한 외로운 음대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죠. 겨울 실기 평가회를 한 달 앞두고 버클리는 폭풍에 휘말렸어요.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공지가 붙었거든요. 이번 평가 상위 3명에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식간에 캠퍼스는 전쟁터가 됐어요. 연습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옆방에서는 첼로 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도 미쳐 있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새벽 3시까지 연습했고 손가락이 부르트러도 멈추지 않았어요. 런던 심포니와의 협연, 그건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어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다는 건 모든 음대생의 꿈이니까요. 더구나 저에겐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봐요, 엄마.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의 연습실에서였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가야금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현악기로 피아노 곡을, 그것도 한국 전통 악기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가회에서 이걸 연주할 거야. 유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건 피아노 곡이잖아.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 서양 악기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유나의 반문은 날카로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음악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서양 클래식이 위대하다면 우리의 전통 음악도 그만큼 위대해. 단지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유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평가회 당일 콘서트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크로포드와 런던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까지 와 있었죠. 유나의 순서가 왔어요. 무대에 오른 유나는 달라 보였어요.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가야금으로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다고 발표했을 때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심사위원들은 인상을 찌푸렸고요.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으로 재해석된 라흐마니노프는 신선했어요. 특히 농연으로 표현된 감정선은 피아노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소리였죠. 청중들의 웃음소리는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리듬,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어요. 관객들의 박수도 뜨거웠고 점수도 최고점을 받았죠. 하지만 평가회가 끝난 후 크로포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세웠어요. 미스 로드먼, 당신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반면 김유나는 비록 성공적이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언제까지 안전지대에만 머물 건가요? 그날 밤 유나의 연습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그녀가 가야금을 붙잡고 울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나 봐. 우리 음악도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어. 그때였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순간이. 유나의 도전은 어쩌면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녀에겐 자신만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반면 저는 완벽한 테크닉 뒤에 숨어 한 번도 진정한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죠. 런던 심포니와의 협연 기회는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죠.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친구를,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며칠 후 유나와 저는 찰스 강변을 걸었어요. 유나가 들려준 판소리, DVD는 충격적이었죠. 한 명창이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노래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던 모든 음악적 규칙이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울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음악이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나도 배우고 싶어. 너희 음악을 배우고 싶어. 내 음악에도 그런 자유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죠. 이 작은 결심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니의 전화는 한밤중에 걸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죠.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라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보스턴 종합병원까지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2개의 일자리에 야간 재봉일까지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뒤틀렸어요. 수업과 병원을 오가며 카페 아르바이트 시간은 더 늘렸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연습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수업에서는 졸았고 과제는 밀렸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학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로드맨 학생, 당신의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대로라면 장학금 박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은 곧 퇴학을 의미했어요. 장학금 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절망적인 순간 유나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음 주 이사회 공연에서 우리가 특별 무대를 해보는 건 어때? 내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야. 유나의 부모님은 마침 버클리의 초청 교수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보수적인 이사회가 한국 전통음악과의 융합 시도에 반대한 거예요. 버클리의 전통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순수성을 지켜야 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이런 시도가 음악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까지 했죠. 그때 김 교수님 부부가 나서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판소리의 한과 서양 클래식의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곡을 만들자고요. 내 어머니의 투병, 그리고 너의 고난, 그 모든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렴. 우리 음악에는 한이라는 게 있단다. 오랜 시간 참아온 슬픔이 예술로 승화되는 거지. 우리는 밤낮 없이 준비했어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 선율을 접목했죠. 피아노와 가야금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제 슬픔과 희망을 담았어요. 특히 판소리의 추임새를 피아노로 재해석하는 과정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발표 하루 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달간 의식불명이던 어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에밀리, 내 연주가 듣고 싶어.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마침내 이사회 공연 당일,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화상으로나마 제 연주를 보실 수 있게요. 무대에 오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주는 전에 없던 것이었어요. 바흐의 엄격한 대위법 속에 한국 전통음악의 자유로운 감정이 스며들었죠. 특히 마지막 변주에서는 제가 겪은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쏟아부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이사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간 이 사회를 해왔지만 이런 음악은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버클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좋은 소식이 연달아 왔어요. 장학금은 유지되고 오히려 특별 지원금까지 받게 됐어요. 더 기쁜 건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거였죠. 병실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 진짜 음악을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한 달간의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동서양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얼마 후 유나의 부모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의 전통음악 워크숍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망설임 없이 승낙했죠.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는 광경이 신기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스님들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음악적 리듬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마음에서 나와야 해. 판소리 명창이신 박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분은 80세가 넘은 연세에도 하루 5시간씩 소리를 하셨어요. 진정한 예술가는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잊을 수 없죠. 가장 특별했던 건 종묘제례악 연습에 참여했던 경험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음악은 제가 알던 모든 음악 이론을 뒤집어 놓았어요. 서양 음악의 화성 진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신기했죠.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우주의 질서를 소리로 표현한 거지. 각각의 음이 임양오행을 상징하고 모든 움직임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거야. 충격적이었던 건 남원의 어느 할머니 댁에 머물렀을 때예요. 그분은 글을 읽지도 못하셨지만 수백 개의 민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 노래들은 내 인생이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노래가 있었지. 젊은 국악인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어요. 그들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전자음악과 판소리를 접목하거나 힙합 비트의 시조를 얹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뿌리가 있는 혁신을 하는 거예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는 거죠. 한 젊은 작곡가가 말했죠.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은 제 음악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득 깨달았죠. 제가 찾던 건 단순한 테크닉이나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려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매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 부부의 지도 아래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를 하나씩 배워갔죠. 처음 배운 건 호흡이었어요. 서양 음악은 박자를 세며 연주하지만 우리 음악은 숨을 쉬며 연주한단다. 이건 단순한 악기가 아니야. 우리의 숨결이지. 대금 소리에 담긴 전설을 들려줄까? 김 교수님은 대금을 들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신라 시대 어느 날, 한 젊은 나무꾼이 산속에서 대나무를 베다가 바람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 대금의 시초라고 해요.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 했던 거야.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까지. 이 교수님도 특별한 수업을 해주셨어요. 판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담아내는 예술이란다. 목이 쉬어 피를 토하면서도 부르는 게 판소리야. 그만큼 혼을 담는 거지. 처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서양식 발성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심청가 중 한 대목을 배웠는데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은 제가 알던 어떤 오페라보다도 강렬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야.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란다. 너도 할 수 있어. 매일 밤 우리는 실험했어요. 쇼팽의 녹턴을 가야금 반주와 함께 연주해보기도 하고 아리랑의 재즈 화성을 입혀보기도 했죠.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이 태어났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연습실을 찾아오셨을 때예요. 그날 우리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버전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피아노의 선율에 가야금의 섬세한 농연이 더해지자 달빛은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것 같았죠. 내가 이렇게 음악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유나의 아버님은 우리의 실험을 새로운 도전이라고 부르셨어요. 옛날 명인들도 이렇게 했단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찾아 나섰지. 전통이란 건 도전하는 게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야. 버클리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즈학과 학생들이 먼저 찾아왔죠. 그들의 즉흥 연주에 한국의 식임새가 더해지자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 유학생인 마리코는 자신의 샤미센을 들고 왔고 중국의 리아는 2000년 된 고쟁을 가져왔어요. 어느새 우리의 연습실은 작은 아시아 음악 축제장이 되어 있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악이라며 재즈학과의 존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밤 연습실에서 즉흥 연주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완벽한 음악이란 건 악보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진시한 감정,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로움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재봉이를 그만두시고 우리 공연의 의상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예요. 내가 음악으로 두 개의 세계를 잇는 것처럼 나도 한복의 미와 서양 드레스의 우아함을 하나로 만들어 볼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의 융합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영혼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카네기홀 데뷔 무대죠. 하지만 5년 전 그 버클리 음대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있네요. 분장실 벽에 걸린 한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서양의 이브닝 드레스와 한복의 우아함을 절묘하게 섞어 놓으셨죠. 마치 제가 걸어온 길처럼요. 준비됐어? 유나가 가야금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 역시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퓨전 국악인이에요. 지난 5년간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음악의 길을 개척해왔어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특별해요. 첫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한국 전통 방식으로 재해석한 버전이에요. 피아노의 서정적인 선율에 가야금의 섬세한 농연이 더해지면 달빛은 더욱 신비롭게 빛나죠. 두 번째는 판소리 심청가 중 한 대목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한 거예요. 숙명여대 국악과 학생들과 함께 1년간 작업한 곡이에요. 심청이의 한과 효심을 서양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로 표현했죠.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두 개의 달이에요. 서양의 피아노와 동양의 전통악기들이 만나 만드는 새로운 세계. 그건 바로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객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재봉이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한복과 서양 드레스를 융합한 브랜드를 운영하시죠. 김 교수님 부부는 여전히 제 음악적 멘토세요. 그리고 버클리의 그 보수적이던 이사님들도 오셨어요. 백스테이지로 무용수들이 들어왔어요. 국립무용단과 현대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무대거든요. 한국의 전통 춤사위와 현대발레의 만남, 제 음악이 그들의 몸짓을 통해 시각화되는 거예요. 스태프의 알림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한복의 고운 선이 드레스의 실루엣과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하네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5년 전 그 차가운 보스턴의 겨울밤에 들었던 대금 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소리가 저를 이토록 멀리 데려올 줄은. 무대에 막이 올랐어요.
객석은 숨죽이고 있네요. 피아노 앞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에요.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그건 완벽한 테크닉도 전통의 완벽한 계승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 바로 그거예요. 피아노의 선율이 가야금의 떨림과 만나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가 전통악기들의 섬세한 음색과 어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다시 보게 됐어요. 버클리에서의 첫 좌절, 런던 심포니와의 기회를 놓친 순간, 어머니의 병환, 한국에서의 깨달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네요.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도 어머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거예요.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마지막 음이 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음악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계들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이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